선진국이 한국을 연구하는 이유.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한반도를 방문한 한 유엔 조사단은 이렇게 보고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20년간은 지속적인 국제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문맹률 78%, 산업시설 대부분 파괴. 국제사회의 시선은 동정과 연민, 그리고 깊은 회의로 가득했다. 이 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5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기술강국, 문화강국으로 우뚝 섰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반도체 배터리 조선자동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 극적인 변화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집단적 의지의 기록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실험의 역사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들은 한국을 연구한다. 한국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선진국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이 걸어온 길, 그 길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한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고 전 세계가 그 다음 장을 주목하며 기다리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문맹률 78%, 산업시설 대부분 파괴된 최빈국에서 출발한 생생한 기억 보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36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다.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부재만을 뜻하지 않았다. 근대적 지식,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가 압도적 다수였다는 것은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조차 없었음을 보여준다. 산업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 북부에는 중화공업과 전력시설이 집중되어 있었고 남한은 주로 농업과 경공업 중심이었다. 해방 이후 남북분단으로 인해 남한은 공업 기반의 대부분을 상실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3년간의 전쟁으로 남아있던 산업시설마저 철저히 파괴되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수복과 후퇴를 반복하는 동안 공장,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폐허가 되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필리핀의 절반, 가나나, 에티오피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한국을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했다. 실제로 1950년대 내내 한국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식량, 의료, 생필품은 물론이고 정부 운영비까지도 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였다. 약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고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젊은 노동력의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생존자들도 트라우마와 빈곤에 시달렸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깊은 상처였다. 당시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혹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 회복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평가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영구적으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단언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심지어 교육받은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절망의 땅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적인 출발점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 연구 대상이 되는 핵심 이유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K-팝, K-드라마, K-영화는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디지털 인프라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맹률 78%에서 문해율 거의 100%, 1인당 GDP 67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의 도약. 이 변화가 불과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다.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4년 현재 79세다. 그들은 초가집과 흙길에서 자라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사용하는 세상을 목격했다. 한 세대 안에서 중세와 현대를 모두 경험한 것이다. 이 생생한 기억의 보유는 한국에게 독특한 위치를 부여한다. 한국은 가난이 무엇인지, 문맹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알고 있다. 동시에 첨단 기술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이 양극단의 경험이 한 세대 안에 압축되어 있기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에게는 가능성의 증거가 되고 선진국에게는 변화의 속도에 대한 연구 대상이 된다. 세계은행,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발전 모델로 분류한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의 모든 단계,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위기 극복의 방법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화를 이끈 사람들의 의지와 선택이다.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가진 이 생생한 기억은 단순한 개인의 추억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발전의 아카이브인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국가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 1950년대 한국의 생존은 전적으로 외부 원조에 달려 있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1960년까지 한국이 받은 미국의 경제원조 총액은 약 31억 달러에 달했다.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정부 예산의 40%에서 많게는 70%까지가 미국 원조로 충당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조의 내용도 다양했다. 밀가루, 옥수수, 설탕 등 식량 원조는 기본이었고 면화, 비료, 석유 같은 원자재도 대량으로 들어왔다. 이런 물자들은 한국 시장에 팔려 대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재정에 편입되었다. 실제로 1950년대 한국 경제는 원조 경제라 불렸다. 시장에서 팔리는 밀가루, 설탕, 직물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온 것이었고 사람들은 이를 원조 물자라고 불렀다. 심지어 원조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일 정도였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깊은 콤플렉스를 남겼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영구적 원조 대상국, 자립 불가능 국가로 낙인 찍혔다. 1950년대 후반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원조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회의적 논의가 반복되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자원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립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굴욕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 196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는 자립 경제를 국가 목표로 내세웠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핵심으로 했다. 처음에는 가발, 신발, 의류 같은 단순 제조품 수출로 시작했지만 점차 전자제품, 철강, 조선, 자동차로 산업을 고도화해 나갔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원조 의존도를 급격히 낮춰갔고 1980년대에는 사실상 원조 없이도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극적인 전환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했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체 UICAE 설립되면서 한국은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에 나섰다. 처음에는 소규모 기술 연수나 봉사단 파견 수준이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의 폭과 깊이도 확대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들에게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09년 11월 2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DAC는 세계 주요 원조 공유국들의 모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전통적 선진국들이 주축을 이루는 조직이다. 한국의 가입은 단순한 회원국 증가가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전환한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 전환의 의미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선다. 한국은 1950년대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2024년 현재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공적 개발 원조 ODA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 60년 만에 원조 규모가 역전된 것이다. 한국의 ODA는 교육, 보건의료, 인프라, 농업, 기술 이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2023년 기준 150개 이상의 국가가 한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성격이다. 한국은 단순히 돈이나 물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났는가라는 경험을 함께 나눈다. 1950년대 원조를 받던 기억, 1960-70년대 수출로 외화를 벌던 경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과정까지 한국의 원조에는 실패와 성공의 생생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것이 한국 원조의 차별점이다. 선진국들은 부유한 상태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지만 한국은 가난을 경험한 상태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 국제사회는 이 전환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세계은행의 한 보고서는 한국은 원조의 성공 사례이자 원조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유엔 사무총장 출신인 반기문은 한국의 DAC 가입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주도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무역, 투자, 기술 이전을 통한 자립적 성장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봤으니 알고 있다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1950년대 원조 물자를 받던 흑백 사진과 2009년 DAC 가입, 기념식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이 극적인 역전은 단순한 경제 통계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전략, 교육과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이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언이다. 한국이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 1970년대 경험을 아프리카 아시아 개도국의 전수, 농촌 개발 모델로 활용.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를 제안했다. 당시 한국의 농촌은 여전히 초가집과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농민의 80% 이상이 절대 빈곤 상태였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극심했고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이런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보라고 촉구했다. 초기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오랜 가난에 지친 농민들은 또 정부가 뭔가를 시키려 한다며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고 개울에 다리를 놓고 초가집 지붕을 슬레이트나 기와로 바꿨다. 정부는 이렇게 성과를 낸 마을에 추가 지원을 제공했고 이는 다른 마을들에게 자극이 되었다. 저 마을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경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정신을 강조하며 주민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새벽부터 모여 공동작업을 했고 부녀에는 저축과 소득 증대 사업을 주도했다. 청년에는 마을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에 200만 호가 넘던 초가집은 1970년대 말에는 거의 사라졌다. 농촌 전기보급률은 1970년 12.4%에서 1979년 98.7%로 급증했다. 농촌도로 포장률도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의식 변화였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극복 대상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마을마다 공동저축을 시작했고 소득 증대를 위해 특용작물 재배, 축산, 농산물 가공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 1970년 평균 46만 원이던 농가소득은 1979년 267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자신감을 높였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집단적 효능감이 형성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 경험은 해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농업국이면서도 농촌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통적인 원조 방식은 대규모 자금과 기술을 투입하는 하향식 타프-다운 접근이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반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바텀-업 개발을 이뤄낸 사례였다.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했고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변화를 만든다는 철학이 매력적이었다. 1970년대 말부터 한국 정부는 새마을운동 해외 전파에 나섰다. 초기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었다. 1977년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한국 농촌을 방문하며 새마을운동을 학습했고 이후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고통노용이라는 마을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아프리카까지 확대되었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루안다 등이 새마을운동 모델을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전수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새마을 지도자를 파견하고 해당 국가 공무원과 마을 리더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시켰다. 연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실제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던 농촌 마을을 방문하고 1970년대를 경험한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어떻게 초가집을 없앴는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같은 실전 경험이 공유되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 모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1년 시작된 르완다의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는 대표적 성공 사례다. 르완다는 1994년 대학살 이후 국가재건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한국의 경험이 큰 참고가 되었다. 르완다 정부는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시범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교육, 인프라 개선, 소득 증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2015년까지 200개 마을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도 201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도입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로 농촌 인구가 80% 이상이다.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새마을 연수원을 설립하고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에티오피아 농민들은 한국의 경험을 배워 마을 도로 개선, 공동 우물 설치, 협동조합 구성 등을 시작했다. 2020년까지 3,000개 이상의 마을이 새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시아에서도 지속적인 확산이 일어났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해 신농촌 건설운동을 전개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도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을 적극 도입했다. 2024년 현재 6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새마을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매년 수천 명의 외국 공무원과 마을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한국 자체가 1970년대에 가난한 농업국이었기에 개도국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 둘째, 대규모 자본이나 첨단 기술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이었다. 셋째, 주민 참여와 자립을 강조해 지속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실제로 한국이 이를 통해 성공했다는 가시적 증거가 있었다. 유엔과 세계은행도 새마을운동을 주목했다. 2013년 유엔은 새마을운동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세계은행은 여러 보고서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민주도 개발의 성공 모델로 분석했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공유하는 발전의 교과서가 되었다. 1970년대 한국 농촌의 경험이 50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통해 개도국의 IT 인프라, 교육 시스템, 의료 지원 등 실질적 경험 공유. 1991년 4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공식 출범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전문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초기 코이카의 예산은 150억 원. 남짓으로 매우 적었고 직원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우리가 겪었던 가난과 발전의 경험을 나누자는 것이었다. 초기 사업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기술 연수와 봉사단 파견이 중심이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이 본격적으로 개도국 지원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IT 혁명이 있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 국토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통신 인프라에 투자했고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했다. 2000년 전후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 경험은 개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었다. 기술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 리프프로깅 전략의 실제 사례였기 때문이다. 코이카는 2000년대 들어 IT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하고 컴퓨터 교실을 설치했다. 단순히 장비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통신 전문가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기술 이전을 했고 현지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집중 연수를 진행했다. 2010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립된 한마이너스몽 IT 연수센터는 대표적 사례다. 이 센터를 통해 수천 명의 몽골 청년들이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관리, 웹 개발 등을 배웠고 이들 중 상당수가 몽골의 IT 산업을 이끄는 인재가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도 IT 지원이 활발했다. 2005년부터 코이카는 에티오피아에 IT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컴퓨터 5,000대를 지원했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인터넷 보급률이 1% 미만인 최빈국이었다. 한국 전문가들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상주하며 현지 교사들을 훈련시켰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켜는 법부터 가르쳐야 했지만 10년 후 에티오피아는 자체적으로 IT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의 지원이 우리 IT 산업의 씨앗이 되었다고 공식 감사를 표했다. 교육 시스템 지원은 코이카의 또 다른 핵심 영역이다. 한국은 1950-60년대 국가재건 과정에서 교육에 집중 투자했다. 문맹률 78%에서 거의 100%의 문해율로 끌어올린 경험, 의무교육 확대와 대학 설립붐을 통해 인적 자원을 양성한 노하우가 있었다. 이 경험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코이카는 학교 건축, 교과서 제공, 교사 연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했다. 라오스에서의 교육 지원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2008년부터 코이카는 라오스 빈곤 지역에 학교를 짓고 한국식 교육 모델을 도입했다.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라오스 교사들과 함께 교과 과정을 개발했다. 수학, 과학 교육 방법론을 전수하고 실험 실습 중심의 교육을 도입했다. 2020년까지 라오스 전역에 50개 이상의 학교가 한국의 지원으로 세워졌고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라오스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교육 지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직업기술교육 분야도 중요했다. 많은 개도국들이 대학 교육은 있지만 실용적 기술 교육이 부족해 청년 실업에 시달렸다. 한국은 1960-70년대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통해 숙련 기술자를 대량 양성한 경험이 있었다. 코이카는 이 모델을 수출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직업훈련원을 설립해 용접, 기계가공, 전기기술 등을 가르쳤다. 페루에는 자동차 정비기술학교를, 가나에는 건축기술센터를 세웠다. 이런 시설들은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현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다. 의료 지원은 코이카의 가장 감동적인 활동 중 하나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50대에 불과한 나라였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보건소 확대, 예방접종 프로그램, 가족계획 사업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급격히 개선시켰다. 이 경험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보건 취약 국가들에게 큰 참고가 되었다. 코이카는 병원 건립, 의료 장비 지원, 의료진 파견, 현지 의료인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무이빌리 국립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는 대표적 성공 사례다. 2010년부터 한국은 이 병원에 최신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한국 의료진을 장기 파견했다. 한국 의사들은 현지에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면서 동시에 탄자니아 의사들을 훈련시켰다.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다. 10년 후 이 병원은 동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발전했다. 탄자니아 정부는 2019년 한국에 공식 감사패를 전달하며 한국의 지원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는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한국의 1970-80년대 가족계획 사업과 산모, 건강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코이카는 현지에 산부인과 클리닉을 설치하고 조산사들을 훈련시켰다. 임산부 정기검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생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네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코이카가 지원한 지역의 산모 사망률은 5년 만에 40% 이상 감소했다. 2024년 현재 코이카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으로 전 세계 15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외 사무소는 44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3,00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30년간 코이카를 통해 연수받은 외국인은 10만 명을 넘어섰고 코이카가 건설하거나 지원한 학교, 병원, 인프라 시설은 수천 개에 달한다. 코이카의 지원이 다른 선진국 원조와 다른 점은 경험의 공유에 있다. 한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것을 나눈다. IT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했는지, 보건 의료를 어떻게 확대했는지를 단계별로 실패 사례까지 포함해서 공유한다. 이것이 개도국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 한국도 50년 전에는 우리와 같았다. 그들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코이카는 단순히 원조기관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것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이 한국의 산업화 정책과 수출주도 전략을 벤치마킹. 1986년 베트남은 도이머이 개혁을 선언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당시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했다. 1인당 GDP는 $200 수준이었고 인플레이션은 700%를 넘었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혁의 롤모델을 찾았고 그 답을 한국에서 찾았다. 베트남과 한국은 모두 전쟁을 겪었고 분단되었으며 농업국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이 불과 30년 만에 이룬 압축 성장이 베트남에게는 가능성의 증거로 보였다.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연구에 몰두했다. 고위 관료들을 한국에 파견해 산업 현장을 시찰하게 했고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자유지역 설치, 재벌 중심의 대기업 육성 정책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베트남이 특히 주목한 것은 3가지였다. 첫째,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선정과 집중 육성. 둘째,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과 경제 성장. 셋째,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이었다. 이는 모두 한국이 1960에서 70년대 실행했던 전략이었다.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식 수출주도 전략을 본격 도입했다. 호치민과 하노이 인근의 수출 자유지역과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했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베트남에 휴대폰 공장을 세웠고 이후 베트남은 삼성 스마트폰의 최대 생산 기지가 되었다. 2024년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삼성 스마트폰은 전 세계 삼성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다.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도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건설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산업 정책까지 벤치마킹했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은 섬유 신발 같은 경공업에서 전자기계로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는 한국이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정책과 유사한 궤적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기술 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한국의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모델을 도입했다. 하노이와 호치민에 한국식 직업훈련원이 설립되었고 베트남 청년들은 한국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다. 결과는 놀라웠다. 1990년 $200였던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24년 $4,300를 넘어섰다. 베트남의 수출액은 1990년 $24억 달러에서 2023년 $3,700억 달러로 150배 이상 증가했다.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부상했고 국제사회는 이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9년 한배 경제 포럼에서 우리는 한국을 따라 걷고 있다. 한국이 30년 전 겪은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 모델에 주목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경제개혁이 절실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500달러까지 떨어졌고 정치적 혼란도 극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집중 연구했다. 한국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는지,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했는지, 무엇보다 4년 만에 어떻게 위기를 탈출했는지가 인도네시아에게는 절실한 정보였다. 2000년대 들어 인도네시아는 한국식 산업화 전략을 적극 도입했다. 자카르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출 지향적 제조업을 육성했다. 한국의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에 철강 공장을 건설했고 현대차는 조립 공장을 설립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히 공장만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교육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한국이 1960에서 70년대 외국 기업 유치 시 사용했던 전략과 동일했다. 인도네시아가 특히 주목한 분야는 조선업이었다. 한국은 1970년대 현대중공업 설립 이후 불과 2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섬나라로서 조선업 발전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조선업체들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 수천 명을 한국으로 보내 연수시켰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훈련받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귀국 후 자국 조선업의 핵심 인력이 되었다. 2024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4,900달러로 증가했고 수출액은 2,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45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로드맵에 한국의 경험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장관은 2022년 서울을 방문해 한국은 우리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경로를 걸었다. 태국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전자산업 발전 모델을 연구했다. 삼성, LG가 태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전자제품 생산 기지로 성장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1990년대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국 전문가들을 초빙해 자문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페낭의 전자산업 클러스터는 동남아시아의 판교로 불린다.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칠레는 2000년대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의 수출 전략을 적극 연구했다. 구리와 농산물 중심이던 칠레 경제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이 참고가 되었다. 에티오피아는 2010년대 성장과 전환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델로 삼았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정책 자문을 받았고 에티오피아 공무원 수백 명을 한국으로 보내 연수시켰다. 2015년 세계은행은 한국 발전 모델의 확산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7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산업화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험이 매력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자원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둘째,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이 명확하다. 넷째, 교육과 기술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경로가 검증되었다. 특히 수출주도 성장 전략은 한국 모델의 핵심이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한국의 답은 수출이었다. 1960년대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구호는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1977년 실제로 달성되었다. 이 경험은 내수 시장이 작은 개도국들에게 희망을 줬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은 모두 한국처럼 수출을 통해 경제를 키우는 전략을 택했다. 2024년 현재 한국 정부는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 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외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산업 정책, 수출 전략, 기술 개발 등을 배우고 간다. 이들은 귀국 후 자국의 정책 기반자가 되어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한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이제 교과서로, 정책 매뉴얼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이 꿈꿨던 기적이 이제 다른 나라들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 실업 등 선진국형 문제를 동시에 겪으며 선진국들에게도 참고 사례 제공. 2000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불과 17년 후인 2017년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15년이 걸렸고 독일이 40년, 일본이 24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속도는 전례가 없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25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고령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현재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 평균이 1.6명, 일본이 1.3명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황은 극단적이다. 인구학자들은 이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 한국 인구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고령화는 빠른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이는 한국이 압축 성장의 대가로 압축 고령화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2025년 현재 한국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 6-7%대지만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다는 분석이 많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스펙을 쌓아도 정규직이 되기 힘들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3포세대, M포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일상화되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청년들은 절망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한국이 독특한 것은 이 모든 선진국형 문제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충분히 부유해진 후에 고령화와 저출산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은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았고 유럽 국가들도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된 후 이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1인당 GDP 3만 달러 수준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선진국들이 한국을 주목한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이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예의주시한다. 한국의 대응 속도, 정책 실험, 사회적 적응 방식이 그들에게는 미래 시나리오의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실패하면 그들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고 한국이 성공하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대응해왔다. 4차례에 걸쳐 투입된 예산만 380조 원이 넘는다.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아동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이는 저출산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적 교육 시스템,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주거 비용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OECD와 세계은행은 한국의 저출산 대응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2020년 OECD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한국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에게 경고로 제시했다. 대신 노동시장 유연성, 성평등, 일생활 균형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시행착오가 다른 나라의 교훈이 된 것이다. 고령화 대응에서도 한국의 실험은 주목받는다. 한국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노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2025년 현재 1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을 먼저 시작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더 빠르게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이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거꾸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등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에서도 한국의 대응은 연구 대상이다. 한국은 청년 고용 촉진법,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을 시행해왔다. 성과는 엇갈리지만 이 과정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게는 값진 데이터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청년 실업률이 20에서 30%에 달하는 유럽 남부 국가들은 한국의 청년 고용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019년 스페인 노동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의 경험이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빠른 대응에 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빠르게 수정한다.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 집행 속도도 빠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긴급 재난지원금을 몇 주 만에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이 좋은 예다. 이런 속도감은 고령화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에 대응할 때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2022년 일본 후생 노동성은 한국의 연구팀을 파견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집중 조사했다. 한국의 전자건강기록, 원격 진료 실험, AI 기반, 건강관리 앱 등이 고령화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독일도 2023년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보냈다. 한국이 15년 만에 구축한 시스템을 독일이 개선해 참고하려 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저출산 대응에서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의 출산율도 한명대로 매우 낮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처럼 현금 지원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주거정책, 이민정책, 외국인 인력 활용 등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실패가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프랑스는 반대로 한국의 적극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1.8명대로 강력한 가족 정책이 효과를 본 사례다. 2021년 프랑스 사회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왜 프랑스 모델이 한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를 연구했다. 그 결과 문화적 차이, 가족 간, 성역할, 노동시장 구조장시간 근로, 교육, 경쟁 사교육 과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저출산 대응이 단순히 제도를 이식하는 것으로는 안 되며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줬다. 한국의 경험은 선진국들에게 부유함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소득 수준에서도 선진국형 문제에 직면한 한국의 사례는 다른 선진국들이 더 부유해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 동시에 한국의 빠른 정책 실험과 기술 활용은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난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여전히 이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완벽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 씨름하는 과정, 시행착오, 정책 실험이 전 세계 선진국들에게는 소중한 학습 자료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성공 사례만이 아니라 실패 사례로도 경고 사례로도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인류가 맞이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래를 먼저 경험하는 시간, 여행자처럼 다른 나라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하며 중견국 외교 모델 제시.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은 비서국권 국가로는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회의장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중국의 후진타오, 일본의 간 나오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등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였다. 1953년 전쟁의 폐허였던 서울에서 불과 57년 만에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최고 위급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한국이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도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도 아닌 세계 경제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협의체다.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주로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주도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만으로는 세계 경제를 관리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고 이들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했다. G20은 선진국 7개국에 신흥경제국 13개국을 더해 만든 확대 협의체였다.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했다. 선진국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닌 독특한 위치였다.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으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금융 시스템을 개혁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G20 회원국들은 한국이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G20의 핵심 의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둘째,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 마련. 특히 두 번째 의제는 한국이 강력히 주장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이전까지 G20은 주로 선진국의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1950에서 60년대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의 발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안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제시된 개도국 발전 공식으로 시장 개방, 민영화, 긴축 재정 등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개도국에서 이 처방은 실패했다. 반면 한국이 제시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다른 접근이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무역, 투자, 기술 이전을 통한 자립적 성장을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 교육 투자, 중소기업 육성처럼 한국이 실제로 해온 것들이 핵심이었다. 회의 결과 G20 정상들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공식 채택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 인프라 건설을 위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에 합의했다. 이는 개도국의 관점이 최초로 G20 공식 의제가 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 등 개도국 정상들은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한국의 제안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 G20은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다. 중견국 미들파워란 강대국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춘 나라를 말한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전통적 중견국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과 달랐다. 전통적 중견국들은 대부분 선진국 그룹에 속했고 개도국 경험이 없었다. 반면 한국은 개도국에서 출발해 중견국이 된 유일한 사례였다. 한국은 이 독특한 위치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선진국들에게는 우리도 여러분처럼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개도국들에게는 우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양면 전략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후변화, 개발협력, 핵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더욱 확대되었다. 2012년 부산에서 세계개발원 조총회가 열렸다. 이는 개도국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15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고 한국은 부산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개발 협력 원칙을 이끌어냈다. 이는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으로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연장선이었다. 한국은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설립했다. 2010년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2012년 공식 출범한 이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친환경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부는 서울에 두었고 2025년 현재 40개국 이상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해 만든 최초의 글로벌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국제기구의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국제기구를 만들어 다른 나라를 돕는 입장이 된 것이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며 중견국 외교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다. 북한 핵 문제라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시도했다. 당시 대통령은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며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비록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한국이 강대국 간 대화를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사례였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주목했다. 2019년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한국형 중견국 외교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한국은 전통적 중견국들과 달리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동시에 갖춘 새로운 유형의 중견국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한국제 정치학자는 한국은 21세기형 중견국 외교의 모델이라며 선진국의 책임과 개도국의 연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위치라고 분석했다.
캐나다와 호주 같은 전통적 중견국들도 한국의 접근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20년 캐나다 외교부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G20,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캐나다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G20뿐만 아니라 OECD, 아펙, 아셈, EARF 등 주요 다자 협의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선진국 기준인 3만 달러를 넘었고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 그룹과의 연대를 강조한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2010년 서울 G20은 한국 외교사의 분수령이었다. 그날 한국은 단순히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했다. 더 이상 강대국의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를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나라.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나라. 한국은 스스로를 브리지 빌더로 포지셔닝했고 세계는 그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나라가 2010년대에는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보다 더 극적인 역할 변화가 또 있을까?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으로 연구 확산 중 1993년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8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분석한 것으로 그중 한국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다뤄졌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기적의 경제라고 명명하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이룬 배경을 심층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 경제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은 정부 개입은 비효율적이라고 가르쳤는데 한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성공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성공 요인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명확한 성장 전략과 강력한 실행력. 둘째, 수출 지향적 산업 정책. 셋째,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 넷째, 토지 개혁을 통한 평등한 출발선. 다섯째, 실용주의적 정책 결정. 이 요인들은 이후 한국 발전 모델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93년 시점에서는 아직 한국이 특수한 경우라는 시각이 강했다. 한국처럼 될 수 있다보다는 한국은 예외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환점은 1997년 외환위기였다.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다. IMF는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4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 2001년 IMF 차입금을 전액 조기 상환했고 2002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7%를 회복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충격이었다. 단순히 위기에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계기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더 강해진 것이다. IMF는 2006년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빠른 회복을 교과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금융개혁,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IMF는 이 경험을 다른 위기 국가들에게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이 금융위기를 겪을 때 IMF는 한국 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은행과 IMF는 본격적으로 한국 발전 모델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2007년 세계은행은 서울에 한국 사무소를 개소하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이 사무소의 핵심 임무는 한국 정부, 기업, 학계와 협력해 한국의 발전 정책을 문서화하고 이를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었다. 수십 명의 경제학자들이 투입되어 한국의 산업 정책, 교육 정책, 인프라 투자, 과학기술 육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010년 세계은행은 라이트 카메라, 액션 디벨롭먼트, 스루, 코이안 아이즈라는 제목의 연구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영상과 케이스 스터디로 만든 교육 자료였다. 새마을운동, 포항제철 건설, IT 인프라 구축, 교육
교육개혁 등 한국의 주요 발전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사례 연구로 만들어졌다. 이 자료들은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올려져 전 세계 개도국 공무원과 정책, 입안자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넘었다. 세계은행은 또한 나리지 쉐어링 프로그램 KSP라는 프로그램을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도국 정부가 특정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전직 공무원, 학자, 기업인들이 팀을 이뤄 베트남을 방문하고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며 베트남 상황에 맞는 정책을 함께 설계한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80개 이상의 국가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1,500개 이상의 정책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IMF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2년 IMF는 코리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는 개도국 중앙은행 관계자와 재무부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경제정책, 금융시스템, 외환관리 등을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50개국 이상에서 200에서 300명이 참가한다. 교육은 강의실 수업만이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하고 실무자들과 만나 경험담을 듣는다. 1997년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한국 관료들의 증언은 특히 인기가 높다. 2015년 세계은행은 시스테마틱 컨트리 다이그노스틱 보고서에서 한국을 발전 모델의 글로벌 표준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특수 사례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는 보편적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험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 분쟁을 겪은 국가,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OECD도 한국 연구에 적극적이다. 2010년 OECD 개발센터는 퍼스펙티브스 온 글로벌 디벨롭먼트 보고서에서 한국을 개발해서 선진국으로의 전환 모델로 다뤘다. 특히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2009년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경험을 중소득 미들인컴 트랩을 돌파한 거의 유일한 사례로 분석했다. 많은 나라들이 1인당 GDP 1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는데 한국은 이를 넘어 3만 달러 이상으로 도약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OECD의 답은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 고도화였다. 유엔도 한국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2년 유엔 개발 계획은 서울 플러시 센터코 나리지 익스체인지 스루 SDG을 서울에 설립했다. 이 센터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빈곤 퇴치, 교육 보편화, 보건의료 확대, 인프라 구축 등 한국이 성공한 분야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년 100개국 이상의 정부 관료들이 이 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18년 세계은행은 한국에서 배우는 교훈 부재 생산성과 포용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4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는 한국의 60년 발전사를 산업, 교육, 금융, 무역, 과학기술, 사회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모델의 핵심을 성장과 포용의 동시축으로 정의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교육기회의 평등, 토지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 의료보험 확대 등으로 불평등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개도국들이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양쪽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아시아개발은행도 2020년 아시안 디벨롭먼트 아웃룻에서 한국을 특집으로 다뤘다. 제목은 한국의 발전 과정, 부재 교훈과 시사점이었다. 아이사개발은행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단순히 정책을 복사하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성공은 정책뿐만 아니라 실행 역량, 사회적 합의, 교육받은 인력, 국민의 높은 저축률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는 것이다. 아사개발은행은 한국 모델을 배우되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년 현재 세계은행, IMF, OECD UNDP,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모두 한국 관련 연구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개발 협력의 중요한 지식 허브가 되었다.
서울에는 이들 기구의 연구센터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외국 관료와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는다.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공재로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코리아 디벨롭먼트 모델은 이제 국제개발 경제학의 주요 이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 대학의 개발경제학 교과서에는 한국 사례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하버드, MIT, 런던 정경대 같은 명문대 경제학과에서는 한국을 한 학기 전체를 할애해 가르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연구 대상만이 아니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었다. 1950년대 세계은행 보고서에 회복 불가능으로 기록되었던 나라가 70년 후 세계은행이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성공 모델이 된 것이다. 이보다 더 극적인 역전이 또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한국을 연구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전례 없는 압축 성장 모델, 위기를 학습으로 바꾼 대응 능력, 국가와 민간과 국민의 삼각 협력, 문화가 산업이 된 유일한 사례,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독특한 위치. 이 5가지는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나열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질문이자 동시에 답이다. 자원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가? 한국은 예라고 답했다. 위기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가? 한국은 1997년과 2020년에 예라고 증명했다. 문화가 경제가 될 수 있는가?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이 답이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한국의 70년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형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기후위기 대응. 이 문제들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이미 겪고 있고 중국, 태국, 베트남이 곧 직면할 문제들이다. 선진국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이번에도 답을 찾아낼 것인가? 세계는 알고 있다. 한국이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라는 것을. 그렇기에 세계는 기대한다. 한국이 이번에도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되살아나고 1990년대 한국의 IT 혁명이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1997년 한국의 위기 극복이 다른 나라들의 교과서가 되었듯이 2020년대 한국이 찾을 해법도 미래 세계의 참고서가 될 것이다. 한국의 발전 경험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되었고 IMF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고 OECD의 연구 사례가 되었고 유엔의 개발 모델이 되었다. 서울에는 매년 수천 명의 외국 공무원들이 방문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돌아간다. 베트남, 에티오피아, 루안다, 인도네시아의 정책 기반자들은 한국은 어떻게 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솔직하게 나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주는 진짜 선물이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절망에서 시작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과정.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경험.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은 의지. 우리도 여러분처럼 가난했다. 우리도 길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시도했고 배웠고 바꿔나갔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난과 싸우는 나라들에게 희망이 된다. 선진국들이 한국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저성장 시대, 인구 감소 시대, 기후 위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한국은 이미 한 번 답을 찾았다. 그래서 세계는 묻는다. 한국은 이번에도 길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한국을 관찰한다. 한국의 다음 선택이 그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53년 폐허에서 2025년 번영으로 한국의 70년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에 맞서며 또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계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이고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다음 이야기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국을 연구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세계은행의 회의실에서, 루안다의 정부 청사에서, 베트남의 산업단지에서 그들은 묻는다. 한국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뀐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대답은 명확하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가 그 증거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것이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이, 전 세계가 오늘도 한국을 연구하는 이유다.